프로파일러 수업. 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컬 덕원 씨, 그리고 MBC 간판 박소영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비가 정말 너무너무 네. 많이 내렸고 또 지금도 내리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박소영 아나운서는 혹시 개인적인 피해는 없었나요? 저는 집에는 피해는 없었는데 저희 예. 부모님이 지금 경기도 양평에 아, 이제 전원 생활하러 가셨는데 예. 산사태가 나가지고 아이고. 나오시는 길이 네. 예. 이제 토사가 쌓여서 고립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틀 때 집에만 계시다고. 막 어려운 상황은 아니고 네.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게 진짜 내일이 될 수도 있구나. 그렇죠. 많은 분들이 뉴스 보시면서 걱정도 하고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또 네. 사건 사고들 보면서 안타까워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덕원 씨는 피해 없으셨고요. 네, 저희 집은 다행히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 뉴스들 보면서 되게 걱정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피해 있으셨던 분들 빨리 회복되시기 바라고요. 국가와 사회 제대로 된 지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피해 없길 바라고요. 오늘 수업도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요. 저희 모습을 직접 보실 수 있고 댓글과 의견으로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파일러 수업 1교시 시작해 볼까요? 네, 1교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추리 퀴즈 코너입니다. 박소영 아나운서 문제 주세요. 네, 지난주 수업에서 1997년 5월 일본 고베시에서 일어난 14살짜리 중학생의 연쇄살인 사건을 다뤘던 거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 이후에 생겨난 범죄 용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정답인데요. 이 청소년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서 생긴 말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쓰다가 오류가 났을 때 어떤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깨끗하게 재부팅을 하잖아요. 이렇게 현실에서도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회적 병리 현상을 말합니다. 컴퓨터가 이상할 때 이 버튼을 눌러서 다시 켜서 재부팅을 하듯이 자신의 잘못도 쉽게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리셋 증후군, 2번 리플리 증후군, 3번 하지불안 증후군. 1번 리셋 증후군, 2번 리플리 증후군, 3번 하지불안 증후군. 네, 아마도 지난주 수업 들으신 분들이라면 금방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덕원 씨의 결정적인 힌트가 늘 많은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컴퓨터 게임 같은 것을 할 때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컴퓨터에도 그렇고 그리고 게임기도 보면 게임 예. 시작할 때 시작을 뜻하는 스타트 버튼과 예. 이 버튼이 옆에 함께 항상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네. 정말 이렇게 그 모든 걸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기 마련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너무 심해졌을 때는 확실히 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지우고 새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네. 그럴 때가 있죠. 네. 박소영 아나운서의 추가 힌트 기대됩니다. 저는 이 리플리 증후군에 하니까 제가 기억나는 드라마가 있는데 네. 미스 리플리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 이제 여자 주인공이 계속해서 네. 이제 과장을 해서 얘기하고 거짓말을 음흠. 하는 여주인공이 네. 미스 리플리였어요. 예.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은 요거랑 좀 관련이 있는 단어가 아닐까. 거짓말. 음흠. 이제 좀 힌트가 되셨는지. 충분히 힌트 됐을 것 같고요.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태양을 가리키. 탤런티드 미스터 리플리라고. 그게 원조죠 아마. 음. 네, 정답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답자 5분 추첨해서 치킨 세트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오늘 수업이 끝날 때쯤 박소영 아나운서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프로파일러 수업 함께 하고 계십니다. 2교시 시작할까요? 네, 박소영 아나운서 오늘 다뤄볼 사건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다룰 사건은 젊은이들에겐 좀 생소한 이름이지만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께는 아주 잘 알려진 도둑 이야기입니다. 아하. 먼저 관련해서 MBC 뉴스를 들어보실까요?
1980년대 부유층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서 대도라고 불리던 조세형 씨. 83세 나이로 출소한 지 2달도 채 안 돼서 또다시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미 30년이 넘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는데 이번에 다시 구속이 되면 17번째입니다. 지난 1970, 80년대 드라이버 하나로 권력층과 부유층 집만 골라 털었다는 조세형 씨. 15년간 옥살이를 하면서 종교인으로 변신했고 출소 뒤엔 경비 업체에 취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선교 활동을 한다며 방문한 일본에서 고급 주택을 털다 붙잡혔고 국내에서도 5번이나 좀도둑질로 감옥에 갇혔다 풀려나길 반복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다시 도둑질을 하다가 검거된 조세형 씨 결국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두 분은 혹시 아까 이제 세대 말씀을 주셨는데 박수영 아나운서 오늘 수업하기 전에 조세형이라는 이름 알고 계셨나요? 제가 이게 7, 80년대 이제 활동했다고 해도 되나요? 좀 이제, 네. 이제 범죄를 저질렀던 예. 도둑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태어나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생소한 이름이고 예. 이번에 기사를 좀 찾아보면서 네. 진짜 내가 이때 태어났으면 몰랐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저는 그 시절 이제 이분 검거되거나 뭐 그 이후의 행적이 이제 막 밝혀지고 이럴 때 유년기였는데 네. 뭐 잘 모를 때지만 뉴스에서 되게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신기하잖아요. 어릴 땐 더. 그렇죠. 네. 저희야 사실 조세형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익숙해서 지금까지 귀에 남아 있는데요. 어떤가 친구들한테 혹시 아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오늘 제 옆자리에 있는 저보다 3살 어린 네. 제 동기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예. 이 내용 정해지고 나서 네, 예. 근데 전혀 모른다고. 대도라고 하니까 대도서관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대도서관? 유튜버. 그래서 참 전혀 다른데 성격이. 네. 대도서관이라고 하면 주로 게임 관련된 유튜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 잘은 모르는데. 네. 그러게요. 어떤 그 뭐 도둑질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뭐 절도 행각 이런 것들이 크게 화제된 일이 요즘은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 역시 세대 간의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조세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요. 네. 박소영 아나운서가 좀 설명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이 좀도둑이 된 대도 조세형에 대한 프로파일링 요청하겠습니다. 네, 지난 1월 말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전원주택 단지를 돌면서 3,300만 원의 금품을 훔친 도둑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였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도둑질을 해왔기 때문에 완벽한 범행을 감행했지만 CCTV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네. 경찰은 이걸 분석해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공범 A씨를 먼저 붙잡아서 구속한 데 이어 네. 또 다른 공범을 검거했는데요. 이 사람은 한때 큰 도둑, 대도라고 불리면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도둑이었습니다. 조세형이었습니다. 네. 야, 근데 제가 어릴 때 듣던 뉴스 하면 정말 막 약간 방송에서 좀 홍길동 같이 의적 같은 느낌으로 좀 얘기를 하고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미화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좀 하찮네요 느낌이. 네, 여든이 그렇죠. 넘었거든요. 이제는 예. 나이가. 84세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네. 네. 네, 좀도둑이 된 소위 말하는 대도 네. 조세형 사건 전개 과정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범죄 중독입니다. 범죄 중독이라고 하면 이제 범죄를 끊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중독하면 주로 알코올 중독, 그쵸. 마약 네. 중독, 도박 도박 중독, 중독. 그렇죠? 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다른 말로는 의존증이라고 의존증. 하고요. 그리고 뭐 영어로 주로 어딕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란 걸 알아요. 본인에게 해롭고 남에게 해롭다라는 거, 금지되어 있다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네. 그런데 스스로가 그만두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데 왜 제가 범죄 중독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왔냐 하면 네. 조세형의 변호사가 네. 그 전에 그 초기에 붙잡혔을 때 재판정에서 도벽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도벽이라는 말은 저도 들어봤습니다. 예. 습관처럼 막 물건을 네. 훔치는 걸 도벽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주로 좀 예. 작은 잡화점 같은 데서 훔치는 이런 것들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건 범죄라기보다는 병이다. 그러므로
처벌 대신 치료를 해달라라고 했는데요. 사실 정신의학적으로 또 범죄 심리학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명백하게 달라요. 도벽이란 것은 강박장애 내지 충동조절 장애의 일종인데요. 네. 스스로가 그 조절을 못하는 상태이고요. 아. 그 다음에 주로 전혀 계획 없이 네. 갑자기 불안 긴장이 찾아와요. 어쩔 수 없는 상태. 저 그런 설명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노력이라는 본인이 말에 막 대해서. 좌불안석인 네. 상태가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훔치면 네. 조금 나아져요. 마음의 안정이. 안정이 되기도 하고 막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이제 효과를 본인이 느낀 다음에 좀 가라앉잖아요. 네. 그럼 바로 부끄러움, 후회, 자책감이 밀려와서 무척 괴로워합니다.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어떤 그 좀 상태를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병적인. 그리고 나서 다시 한동안 이 죄책감과 후회와 불안, 두려움 때문에 네. 괴로워하다가 조금 그것이 해소가 되면 다시 긴장, 불안이 찾아오면서 충동이 일어나고 절도범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도벽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네. 첫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계획이 없어요. 아 충동적이니까. 예. 둘째로 돈이 되거나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을 훔치지 않습니다. 어디에 쓸 수도 없는 거, 자기에게 필요하지도 그런 않는 얘기 거. 들은 것 어떤 같아요. 목적을 위해서 그런 훔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 또 하나는 결코 공범이 없어요. 아 그렇죠. 충동이니까 그 충동을 네. 뭐 혼자 그럼요. 갖는 거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었던 거죠.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반복된다는 부분은 마찬가지이지만 네. 이건 도벽이라고는 절대로 볼 수 없고 철저히 계획적이죠. 범죄 중독. 예. 그리고 기술이 상당히 연마가 돼서 사용이 되고 있죠. 네. 아울러 본인이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수치스러워하지도 않아요. 약간 오히려 좀 자부심 자랑스러워하죠. 있게 막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매체 같은 데서. 예, 그래서 오히려 도벽이기보다는 절도 중독, 범죄 중독이고요. 중독 역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처벌 대신에는 아니에요. 반드시 처벌이 선행되고 별개로. 네. 처벌과 함께 치료가 필요한 것이 중독이기 때문에 조세형의 경우에는 결코 도벽이 아니고 범죄 중독, 절도 중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표디는 혹시 조세영 씨를 직접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네. 관련해서 기사뿐만 아니라 뭐 칼럼이나 정말 많은 이제 자료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고 예. 정말 유명한 범죄자였다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네, 저는 직접 조세영 씨를 만난 적은 없어요. 없고 주로 그 고관 대작집 털고 했던 전성기 시대 조서의 옛날. 70에서 80년대였고 제가 중고등학교 또 대학생 일때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되었을 땐 이미 장기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였고요. 네. 연구를 해보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네, 그래서 글은 좀 썼어요. 조세영 씨에 대한 글을 쓰고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출소할 때 이 사람이 장기간 복역 중에 종교에 귀의하고 맞아. 그다음에 뭐 신앙생활 독실하게 하고 모범수로 인정받으면서 개과천선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고 네. 그리고 한국에서 보기 드문 과거에 주로 낙인 효과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 그렇죠. 한 번 예. 범죄자라고 낙인 찍으면 네, 갱생할 수 사회로 없는. 돌아오지 못하고 네. 근데 그러한 낙인 효과를 벗어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최초의 있습니다. 사례다라고 알려졌었는데 저는 거기서 경고를 했었죠. 그렇게 쉽게 오랜 기간 몸에 익은 범죄 충동, 범죄의 쾌감, 범죄에 대한 중독이 그렇게 네. 쉽게 낙인만 걷어들인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쉽지 않군요. 예, 그런데 다시 절도로 돌아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글을 쓰긴 했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 앞에 붙는 그 대도, 이 큰 도둑, 뭐 의적같이 약간 좀뭐 예. 홍길동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뭐 기사나 이런 것들도 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이 사람이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나 뭐 그런 이유가 있을 만한 사람일까요? 우선 의적이라는 표현은 틀린 겁니다. 자격 여부를 떠나서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사실이 아니에요. 의적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말씀하신 홍길동처럼 네. 또는 뭐 영국의 로빈 훗 같은 존재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네. 썩어 빠진 탐관오리들의 그러한 그 세상에서 그러한 뭐 곳간을 턴다든지 네.
하는 것을 통해서 굶주린 분들에게 나눠주고 네. 자기는 챙기는 게 없어야 의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았군요. 조세영은 이기적인 도둑이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챙기기 위해서, 또 절도라는 행동을 통해서 얻는 쾌감을 즐기기 위해서 범행을 했을 뿐이고, 네. 본인 주장으로는 자기가 그 훔친 금품 중의 일부를 뭐 보육원 같은 곳에 나눠줬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입증이 된 적은 없고요.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네. 그 극히 일부분 아. 의 금품을 뭐 나눠준 것이 의적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겠네요. 다만 대도라는 말은 뭐 가치 판단의 영역이고 인정할 사람 안 할 사람 나뉘어 있긴 하겠지만, 칭찬 같아서 좀 그렇긴 해요. 예, 일반적인 도둑에 비해서 이 큰 대자잖아요. 규모가 컸군요. 규모가 컸고 부자들만 노렸고 국회의원, 부총리, 뭐 대법원장, 뭐 이런 사람들의 집들을 뭐 들락날락하면서 엄청나게 담장도 높고 네. 경비가 삼엄한 데도 들어가서 귀금속 또 외화, 달러, 뭐 엔화 이런 것들을 훔쳐 나오고 네. 나중에 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게 물방울 다이어였거든요. 5.75캐럿짜리 정말 큰 예, 여성분들은 민감하시. 물방울 다이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잘 몰라요. 아, 네. 물론 이게 남녀에 대한 뭐 차이 말씀하는 건 절대로 네, 아니고. 저 너무 깜짝 저도 놀라가지고. 잘 모르지만 근데 예. 물방울 다이아가 고급품의 상징이라는 게 약간 그런 식으로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보통 해요. 이제 영화에 그러게요.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훔치는 도둑들의 싹 예, 그런 네네. 걸로. 그래서 그때 세간의 화제였죠. 오. 가장 큰 화제는 이게 누구 거냐. 조세영이 자기가 훔친 집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서 훔쳤다. 그런데 그 집에 인정할 수 없군요. 네, 뭔가. 자기들이 잃어버린 게 아니다.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일이죠.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산신령님과 뭐 도끼 네, 아, 이게 네. 도끼냐 너의 도끼. 예. 라고 했는데 답을 못했군요. 네. 그런데 사실은 거꾸로인 거죠. 이거 누구 겁니까? 당신 거 아니에요? 할 때, 절대 내 거 아닙니다. 현상이 발생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도라는 호칭이 네. 언론에 의해서 붙여졌던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좀 약간 그 뭐 이런 배경 같은 거라든가 뭐 사회상 같은데 동정을 받을 만한 여지는 있었을까요? 왜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네. 이런 얘기를 뭐 했던 지강원 사건 같은 경우는 음. 뭔가 어느 정도 좀 공감 가는 부분이 없진 않았거든요. 네, 조금 다르긴 합니다. 지강헌 같은 경우는 훔친 금액이 500만 원이고요. 네. 그리고 생계형 범죄라고 할 수 있죠.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네. 것으로 어느 정도는 동정의 여지가 있고요. 음. 그런 가운데 같은 시기에 맞아요. 그 전경환이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네. 이 사람이 무슨 뭐 새마을운동 중앙회니 뭐니 이런 곳에서 횡령한 돈, 뇌물로 받은 돈, 법정에서 확인된 것만 해도 30억 원, 추정컨대는 100억 원이 넘는 그 당시도 그 당시에요. 1980년대의 그 화폐 단위로 지금으로 보자면 훨씬 더 크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 사람이나 지강헌이나 같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조금 예. 네. 여기에다가 지강헌은 절도 전과가 있었다는 이유로 당시에 사회보호법이 적용돼서 네. 보호감호 10년이 더 추가가 됐었고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고 탈주까지 하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얘기가 나온 건데 조세영이야 뭐 그 당시 절도한 금액이 네. 오히려 이제 검찰에서 축소 발표를 할 정도예요. 검찰에서 이제 공소장에는 이제 5억 원. 근데 법정에서 조세영은 틀렸다. 나는 10억 원 훔쳤다. 이럴 정도로 그 범죄 행위의 규모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형량이 무겁다 또는 불공정하다 네. 유사한 혹은 더 중한 다른 범죄자에 비해서 억울하게 너무 강한 형벌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다만 네. 그의 성장 배경을 봤을 때에 어렸을 때부터 보육원을 전전하고 본인 말로 25군데 전국에 있는 보육원을 전전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폭력이라든지 학대 피해를 당했고 그런 성장 과정 중에 제대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자기가 제공받은 적이 없다. 뭐 이러한 항변은 동정의 여지는 있겠죠. 그렇군요. 이제 또 교도소를 나오고 나서 목사가 돼서 이제 목회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정말 개과천선했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했던 거 책 아닌지. 같은 것도 네. 내지 않았나요? 네. 그랬던 네.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가 대단히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특히 최초의 그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네, 이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광고 듣고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프로파일러 수업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좀 도둑이 된 과거에 되돌아 불렸던 조세형 이야기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끊겼었는데 15년 동안 복역을 하고 이제 출소를 합니다. 그러면 뭔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아무리 개과천선을 했다 하더라도 네. 네. 예, 다시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 나가서 네. 직업이라든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줬어야 되는데 없었군요. 그게 없었어요. 아. 바로 사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스타가 돼버렸어요. 아. TV 출연하고 전국 교회 다니면서 신앙 간증하고 박수 세례 받고 환호 받고 엄청난 스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붕 뜬 상태가 되다 보니까 네. 그 이후에 감당하지 못한 상태가 되고 자기 스스로 선교에 세우고 네. 지나친 비용 지출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와 긴장, 갈등 이런 부분들을 현실 사회에서는 해결해 나갈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 네. 자기가 제일 잘하는 절도를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해소하고 다시. 싶어져서 또 다시 절도를 하게 된 거죠. 안타까운 정말.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피해자분들 생각하면 그렇죠. 과거에 그 고관 대작이 아니라 이제는 평범한 분들께서 피해를 입게 되셨으니까 아, 그러게요. 주거 침입 절도 피해 당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기분도 나쁘고 공포와 네. 두려움 불안에 휩싸이게 되고 그 집에서 살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누군가가 아. 들어와서 네. 온 군데 다 뒤지고 다녔고 뭐 속옷이며 일기장 이런 거 다 들춰본 흔적이 있고 하거든요. 네. 이 주거침입 절도라는 게 결코 훔친 돈만의 피해가 아닙니다. 가볍지 않고. 그래서 조세형에 대한 섣부른 동정 이건 저는 대단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범죄자들이 이제 뭐 어떤 이런 사연을 인해서 예. 이게 뭐 인기나 유명세를 얻게 된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아주 위험한 경우군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경계해야 되고요. 네.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추리 퀴즈 이제 정답 알려드릴 시간이네요. 박소영 아나운서. 네, 오늘은 지난주 수업과 연계됐던 퀴즈였는데요. 지난주에 1997년 5월 일본 고베시에서 일어난 중학생의 연쇄살인 사건을 다뤘었습니다. 이 중학생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한다 해서 생긴 용어. 컴퓨터를 쓰다가 먹통이 되거나 오류가 났을 때 버튼 한번 눌러서 깨끗하게 재부팅을 하잖아요. 이렇게 현실에서도 잘못이나 실수를 한 번에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회적 병리 현상. 네. 뭐라고 할까요? 보기 3가지 드렸는데요. 네. 1번 리셋 증후군, 2번 리플리 증후군, 3번 하지불안 증후군. 정답은 리셋 증후군 1번이었죠. 아, 네. 아 리셋 버튼 많이 눌렀습니다. 뭐 게임하다가 세대에 따라 실패했을 좀 다를 텐데 네. 덕원 씨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주로 286, 386 컴퓨터 시절에 키보드에 리셋 버튼 있었던 시절 아. 말씀하시고 저는 딱 그때죠. 저는 박수영 아나운서는 저 키보드는 이해를 본 못 적이 하시더라고요. 없어요. 네, 키보드에는 리셋 버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키보드에 주로-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컴퓨터 본체의 네, 작은, 그 작은 구멍에 바늘로 찔러야 되는. 아 그런 버튼. 네. 네. 이제 리셋 버튼 찾기는 힘들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리고 싶고 되돌릴 수 있다는 착각하에서 네. 조심성 없이 어떤 가해에 대한 인식 없이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거 참 주의해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정답자들 발표해 주실까요? 네, 1667님 1번 리셋 증후군입니다. 일주일 전으로 리셋하고 싶네요. 폭우로 모두 힘들지만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렇죠. 3127번님 리셋 증후군이요. 리셋 버튼이 우리 삶에 있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 이 같고요. 말씀도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4076님 1번 서울에서 일을 끝내고 가족들을 보러 대전에 내려왔습니다. 비 온다고 가족들이 역까지 데리러 왔는데요. 당첨돼서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 많이 자랑하실 수 하십시오. 있겠네요. 네, 네. 7706번님 정답 1번 N잡으로 퇴근 후 배달일하는데요. 배달 오류 있을 때마다 누르고 싶네요. 리셋 버튼. 그러게요. 그런 마음이 들죠 진짜. 미니로 이정환님은요 1번 리셋 증후군. 아이가 프로파일러 수업을 들으려고 목요일만 기다린다고 합니다. 표디님 호야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호야 학생인지 어린이일지 네. 모르겠지만 프로파일러 수업 재밌게 유익하게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반갑고 고맙습니다. 자주 만나요. 아, 너무 좋네요. 네, 리셋 증후군 우리가 물론 리셋 버튼이 있으면 좋겠지만 네. 증후군은 피해야 하고요. 아.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현실 감각 잃지 않는 것 오. 예,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추리 퀴즈 맞히신 분들 모두 5분께 치킨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오늘 프로파일러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씨 그리고 MBC의 간판 아나운서 박소영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